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세상의 어떤 일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이 말이 지금의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와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결혼 23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대학에 들어간 딸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와 남편 이렇게 둘이서만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집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군요. 그냥 밖에서 외식하자. 근사한 식당에서 먹는 것도 좋잖아. 아니야. 이번엔 집에서 먹자. 그리고 일찍 들어와. 굳이 집에서 먹자고 강조하는 남편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성향의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혹시 하더라도 케이크 사오고 간단한 요리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뭐 그거대로 기대됐어요. 그래서 생일날 퇴근 후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친정엄마와 여동생 부부가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 몰래 불렀던 거였습니다. 순간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남편이 활짝 웃으며 제게 다가오더니 말하더군요.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해. 그와 동시에 남편이 들고 있던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폭죽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서 감동의 눈물이 고여 올라왔어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이런 이벤트를 준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정도로 큰 이벤트는 상상도 못했던 터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얘 정연아, 너 우니? 어머, 우리 딸 감동했나 보다.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다. 평소에도 남편을 좋게 보셨던 친정엄마는 남편을 칭찬하며 매우 흐뭇해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칭찬에 괜히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나 옷 좀 갈아입고 금방 나올게. 일하느라 정장을 입고 있었기에 조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했죠. 그때 남편이 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면서 작은 상자를 내밀더군요. 자, 이거 생일 선물이야. 선물 상자는 매우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이전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남편의 정성스러운 준비에 또 한 번 감동을 했죠. 정말 고마워, 여보. 나 오늘 정말 많이 감동했어. 고마워. 어서 옷 갈아입고 나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먼저 안방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를 풀어보았어요. 포장을 푸는 내내 마음이 설레었죠. 상자 안에는 작은 금목걸이가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놀라게 한 건 그 안에 들어있던 편지였어요. 웬일로 편지까지 썼대? 이 사람이 이렇게 로맨틱했었나? 뭐 기분은 좋네. 그 편지에 또 감동하며 편지를 펼쳐보았는데 저는 편지에 적힌 내용에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나, 우리의 3주년을 축하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나? 3주년? 이게 뭔 소리야? 처음엔 남편의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장난을 이따위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아내 생일날에요. 여자의 촉이 그 순간 강하게 발동되었죠. 분명한 느낌이 왔어요. 이 새끼 바람났구나. 머릿속에 한 단어가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람. 남편이 제 선물을 준비하면서 내연녀 선물도 샀고 실수로 그 두 선물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내연녀에게 지을 편지까지 제 손에 들어온 것이었죠. 어쩐지 안 하던 짓을 한다 했어요. 내연녀에게 보낼 편지가 제 손에 들어왔다는 걸 남편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더군요. 이 사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편지를 들고 따져봤자 남편이 뭐라고 변명할지 뻔히 보였어요. 오해하지 마. 그냥 장난이었어.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둘러대면 저도 더 이상 빠져 물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외도의 증거를 잡을 수 없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머리를 굴렸어요. 일단 이 편지를 들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편지를 화장대 안 깊숙한 곳에 숨겼죠. 지금 당장은 이걸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생일 파티를 마무리했어요.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했었죠. 친정엄마와 여동생 부부에게도 전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정엄마는 계속해서 남편을 칭찬하며 저를 보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물으셨죠. 저는 속으로만 한 200번쯤 남편 머리채를 잡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참았죠. 나 몸이 좀 안 좋네. 죄송해요, 다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게요. 미안해요.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파티를 서둘러 끝냈습니다. 가족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애써 태연한 척하며 친정 식구들을 일찍 집으로 돌려보냈죠. 마음속에선 분노와 배신감이 마구 뒤엉켜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분노를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을 보내고 난 후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은 도저히 남편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뒤따라 들어와서는 조심스럽게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게 제게 묻더군요. 물론 저는 남편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지만요. 괜찮아? 어디 많이 아파? 요즘 너무 무리했나? 겉으로는 세상 다정한 남편인 척 저를 걱정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분명 내연녀에게 보낼 편지가 잘못 들어간 것도 모르고 지금도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겠지. 분명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가 있으면서 저를 이렇게 걱정하는 척하니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응, 몸살인 것 같아.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한 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 했습니다. 남편은 곧 조용히 일어나서 안방을 나갔어요. 남편이 방을 나가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널 곧 죽여주마. 조금만 기다려라. 아주 잘근잘근 분해해버려서 공중에 뿌려주마. 그때 아주 실컷 웃어주마.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전쟁 시작이었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남편의 외도를 어떻게 추적할지 고민했어요. 처음엔 흥신소에 의뢰할까 생각도 했죠. 하지만 1년 전 제 친구 정숙이 일이 생각났어요. 정숙이도 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정숙이도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돈만 날리고 정작 남편에게 들켜버렸죠. 그 때문에 이혼할 때 손해만 보고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신소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일은 확실히 처리하려면 직접 해야 하는 거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가 직접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샤워할 때나 잠들었을 때를 노려 몇 번이고 확인해 보았죠.
그런데 전화나 문자, 메신저 기록 그 어디에도 수상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고 치밀한 남편이니 이 정도는 당연히 미리 정리해뒀겠죠. 그러다 문득 남편의 차가 떠올랐습니다.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차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영상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주행 기록에 비해 블랙박스 영상이 현저히 적었어요. 남편이 내연녀를 만나러 갈 때는 아예 블랙박스를 끄고 다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치밀함까지 보여주니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구린 새끼가 철두철미하구만. 아, 열받아. 이래서 다들 흥신소를 쓰는 건가? 혼자서 하는데 한계가 있구나 싶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번은 남편을 미행해 보기도 했어요. 남편이 어디로 가나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늘 자기 사무실로만 가더군요. 내연녀를 만나러 가는 타이밍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미행하는 걸 눈치챈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미행으로는 별다른 증거를 얻지 못한 채 허탈하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 오늘은 기필코 사생 결단을 내자 싶었죠.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얼른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역시나 증거가 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나 싶어 주머니 속도 뒤져보고 지갑도 뒤져보았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갑자기 직감적으로 차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 안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남편 차로 향했어요. 이미 몇 번 뒤져본 차였지만 오늘은 차를 다 뒤집어 엎어 뭐든 찾아보겠다 다짐했죠. 문을 열고 조수석과 뒷좌석 그리고 모든 작은 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내연녀가 실수로 무언가를 떨어뜨렸을까 싶어 꼼꼼히 찾아보았지만 허사였어요. 수십 분을 헤매다가 결국 열받은 저는 트렁크까지 뒤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이놈 진짜 틈이 없네. 하여간 뭐라도 걸려봐. 아주 그냥. 트렁크를 열고 안에 있던 남편의 골프채 가방을 꺼내서 하나하나 뒤져봤습니다. 골프채 속에 뭐라도 있는 건 아닌지 짜증 섞인 마음으로 열심히 뒤졌죠. 하지만 역시나 그 안에도 증거 같은 건 없었어요. 열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골프채를 한참 만지작거리던 그 순간 갑자기 트렁크 밑에 깔린 커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짝 아구가 안 맞는 게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트렁크 커버를 열어보니 그 밑에 파일 하나가 있더라고요. 왜 서류들 보관할 때 쓰는 투명 플라스틱 껍데기 있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파일을 펼쳐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파일 안에 있는 종이는 바로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 이름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소는 저희가 사는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순간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새끼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토록 찾아 헤맨 명백한 증거였어요. 드디어 찾았다. 넌 이제 사망 신고만 하면 되겠다. 멍멍이 자식 같은 놈. 남편 놈은 치밀하고 완벽하게 숨겨두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 집착의 완승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바로 그 아파트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아파트에 가서 어떤 년이 내 남편의 내연녀인지 꼭 확인해야 했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남편이 숨겨둔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를 직접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전투 의지가 솟구치더군요. 그 아파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떠올렸어요. 바로 머리채를 잡아
아니면 품위 있게 말로 협박을 해야 될까? 인연이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겁을 먹은 얼굴로 문을 열면 품위 있게 말로 협박하고 뻔뻔한 얼굴로 문을 열면 바로 머리채를 잡아 거실에 내동댕이 치기로 결심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당당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제가 죄 지은 건 없잖아요. 꿀릴 것 없었죠. 드디어 문이 열렸고 문 너머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뭐야?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연녀는 제 생각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제 딸 또래 정도로 보일 정도로 젊고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20대 초반쯤으로 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당황하게 만든 건 그녀의 배였어요. 여자의 배는 불룩 나와 있었고 분명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며 남편과 어떤 관계인 걸까? 남편 내연녀가 맞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그 질문에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남편의 내연녀가 맞다면 분명 제 얼굴을 알아볼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 어린 여자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혹시 가사 도우미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어? 나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그 가사 도우미.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해버리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오해한 건가 싶었거든요. 혹시 남편과 이 여자는 단순히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일 뿐이고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거라면 진짜 제가 난처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당황하는 저를 그 어린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를 별다른 의심 없이 가사 도우미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대충 둘러대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안 건 바로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거실 한쪽 벽에 걸려있던 사진 한 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과 그 어린 여자가 밝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 남편의 내연녀가 맞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의심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대체 남편 놈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까 싶었죠. 자기 딸 버린 여자아이를 그것도 임신을 시키다니요. 저는 남편의 내연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아직 솜털도 남아있는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한창 대학교에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술 마시고 놀고 있어야 할 아이였죠. 처음엔 화가 치밀어 올라 머리채를 잡아버릴까 싶었지만 그 아이가 임산부라는 사실에 일단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왜 이 여자아이는 내 얼굴을 못 알아보지? 어떻게 날 보고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지? 순간적으로 이 여자가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앙큼하게 저를 모른 척하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도 일단은 모르는 척 연기를 하기로 했어요. 이 상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우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 내연녀는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배가 불러서 집안일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해야 할 일들을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어찌나 세세하게 얘기하던지 저는 듣는 척하며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이렇게나 태연하게 연기를 잘한다고? 아니, 이 여자애가 남편 내연녀 맞아? 혹시 뭐 배다른 남매 이런 막장인 건가? 설마 옛날에 사고쳐서 생긴 숨겨둔 딸? 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요? 출근하셨나? 제 질문에 내연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직 결혼 전이에요. 이제 곧 결혼하려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이 여자의 배를 보았나 봐요. 6개월이요. 전 보기 그렇죠.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이나 하고. 순간 입에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결혼 전? 곧 결혼한다고? 내 남편이랑 지금 결혼 이야기하는 거냐? 싶었지만 일단 꾹 참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았어요. 사진 속 저 남자가 예비 신랑이에요.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 보이는데. 네, 맞아요. 나이차가 많긴 하지만, 에이,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어린 여자는 내 남편의 내연녀가 틀림없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니요. 본처가 이렇게 눈 부릅뜨고 있는데 그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저는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나이의 남자면 가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돈 많은 중년 남자가 어린 아가씨 가지고 놀고 있는 거라는 생각 안 해봤냐고요. 제 말과 말투에 내연녀는 잠시 움찔하더니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이분은 사별하셨어요. 젊어서 아내분 보내고 지금까지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이 어린 여자아이를 속였구나. 남편은 이 여자에게 자신의 아내와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마치 혼자인 사람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여자아이는 그저 그 이야기를 믿고 순진하게 남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허탈해서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젊은 여자가 왜 나이 든 남자랑 결혼하려고 해요? 젊고 좋은 또래 남자들 많잖아요. 아가씨 예쁜데 뭐하러 이런 남자를 만나요? 순간 그 여자아이가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제가 왜 아주머니한테 이런 소리 듣고 있어야 돼요? 이분 그냥 나이 든 남자 아니에요. 젊은 애들 다 어떻게 해서 저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이분만큼은 저한테 진심이셨어요. 아주머니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 뿐 아니라고요. 저 죄송한데 일하기로 한 거 없던 일로 할게요. 이만 나가주세요. 죄송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에게 정말 마음을 주고 있었고 그 마음을 속인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는 제 손에 5만 원을 쥐어주었어요. 오늘 와주신 값이에요. 받으세요. 내일부터는 안 오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얼결에 그 아이가 준 5만 원을 받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저도 생각에 정리가 필요했기에 그날은 일단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눈빛이며 말투까지 모든 것에서 진실됨이 느껴졌죠. 남편이 이 젊은 여자를 철저히 속인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여자아이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배를 누르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저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아이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눈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아줌마 가사 도우미 아니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아줌마 돌아가고 진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다녀가셨어요. 아줌마 대체 누구세요? 저는 그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집에 들여요? 그것도 임산부가? 그건 아줌마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해코지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해코지 할 사람 맞아요. 나는 저 사진 속에 있는 천하의 쌍놈의 아내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 그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말문에 막힌 듯 고개를 저었죠. 그럴 리가요. 아내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은 사별했다고 했어요. 믿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내 남편 새끼가 바람난 것 같아서 추적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저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증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받았던 목걸이를 가방에서 꺼내 그 아이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목걸이 아가씨도 받지 않았어요? 똑같은 걸로. 그 순간 그 아이의 표정이 크게 변했습니다. 목걸이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가씨 이름이 미나 맞지? 여기 내 남편이 너한테 보낸 편지야. 그 말과 함께 저는 남편이 헷갈려서 제게 준 편지를 그 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편지를 본 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서 정리된 듯 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선물과 편지를 나에게 잘못 준 사실을 알리자 미나라는 그 아이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울기 시작했죠.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미나는 울면서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저를 향해 손을 모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서 있었어요. 많은 상황을 제 머릿속에 그리며 이 집을 처음 찾았었죠. 뻔뻔하게 나오면 머리채를 잡자, 두려움에 떨면 협박을 하자. 하지만 이 상황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애처롭게 우는 미나를 보는데 그녀가 진심으로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죄송합니다. 미나는 계속 울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차마 화를 내거나 이 어린아이를 몰아붙일 수가 없었어요. 순간 제 딸이 생각나더군요. 미나의 어린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나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 울어. 임산부가 그렇게 너무 울면 안 돼. 그럼에도 미나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내 딸 또래의 이 아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사랑을 믿었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1시간가량 울던 미나는 결국 눈물이 마른 듯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못하더군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일단 다 말해봐. 이야기나 들어보자. 제 말에 미나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 고아로 자랐어요. 부모 없이 자라면서 늘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니 남편분이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처음엔 그냥 아빠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미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온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 속에서
남편 놈이 미나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접근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가엾게만 느껴졌어요. 미나가 남편을 처음 만난 게 남편의 사무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현재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시거든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그 준비 기간이 무척이나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실 이놈이 진짜 제대로 사업을 준비 중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때 남편이 사람들을 몇 명 뽑았었습니다. 사무보조와 일 관련 전문가들 몇 명이요. 미나도 그때 사무보조로 뽑혀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무보조였어요. 단순히 일만 하는 사이였는데 점점 그분이 다가왔어요. 미나는 그렇게 1년간 그곳에서 일을 하며 남편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미나에게 자신이 젊어서 아내와 사별하고 지금까지 혼자 힘들게 살아왔다고 속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치가 떨렸어요.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죠.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사모님. 사모님께서 제게 상간녀 소송을 하시던 아니면 죽을 때까지 저를 때리시던 저는 뭐든 달게 받을게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 남편 만나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곧장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나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떨군 채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저는 이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남편의 책임인 만큼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내 남편한테 소송 걸어. 내가 도와줄게. 사기로 소송 걸고 위자료도 받고 그리고 콩밥도 먹여버려. 미나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눈이 커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소송만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소송으로 복수하는 건 너무 깨끗하잖아요. 위자료 얼마 주고 얼마 받아라. 저는 최대한 더럽고 지저분하게 남편을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나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미나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놈이 미나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리고 나한테 한 짓도. 그놈은 우리 모두를 속이고 기만한 거야.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순 없잖아. 그렇지? 미나야, 나랑 그 인간 완전히 박살내버리자. 미나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도울게요. 하지만 그러려면 미나 네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 괜찮겠어?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거 저 참을 수 없어요. 뭐든 시켜주세요. 어떤 일이든 저 상관없어요. 그 인간만 지옥에 떨굴 수 있다면 저 뭐든 해요. 사모님,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좋아. 그러면 일주일 뒤에 내가 말하는 장소로 와. 그때 가서 어떻게 복수할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나 집에서 나왔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남편의 인생 다른 사람들한테 더 피해주기 전에 내가 확실히 끝내주리라고요. 나와 미나를 속인 것에 대한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지 분명히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한 채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날은 남편이 반년 동안 준비해온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사업을 준비하며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했죠. 오늘이야말로 남편의 첫 공식적인 사업 설명회였고
남편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죠. 제게도 기회이자 아주 중요한 날이 된 거네요. 평소에 저는 남편의 사무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남편 회사에서 1년간 일한 미나도 알아보지 못한 거였죠.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날이 나의 첫 방문이자 마지막 방문이 되는 날이었어요. 남편의 거짓된 삶을 폭로할 날이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남편의 직원들이 저를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저를 처음 보니 외부인이라고 생각했겠죠. 투자 설명회를 하는 날이니만큼 출입 통제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남편의 이름을 대며 그놈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라며 저를 안으로 모셔다 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쉽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어쩐 일이야?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오늘이 당신 첫 사업 투자 설명회잖아.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왔지. 이야, 영광인데. 벌써부터 힘이 불끈불끈 난다. 조금 있으면 힘이 불끈 나는 게 아니라 피가 거꾸로 솟구칠 거다라고 말해주고 싶더군요. 남편은 어서 오라며 제게 자리를 마련해 주더군요.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했어요. 소규모 사업 투자 설명회였지만 그래도 30명쯤은 모이더라고요. 시간이 되자 남편은 드디어 투자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보여주며 사업의 미래와 성공 가능성을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가 받을 치욕과 파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속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더군요. 오냐, 네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고통 없이 죽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새끼야. 아주 잘근잘근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드디어 길고 지루했던 남편의 설명이 끝나고 투자자들의 질문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개입에 남편은 몹시 당황해 하더군요. 당신 뭐야? 지금 중요한 자리야. 괜히 나서지 마, 어? 하지 마, 제발. 하지만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내용은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싫다고 하면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나가고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느 누가 듣기 싫다고 하겠어요. 투자자들은 제 돌발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 어디 드러나 봅시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니 남편도 더 이상 저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고 연설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료는 남편과 미나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미나가 제게 준비해준 자료들이었죠. 남편은 어린 미나와 연애를 하며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침대 위에서 속옷만 입고 둘이 안고 있는 낯뜨거운 사진도 있었어요. 이 남자는 멀쩡한 아내를 두고 30살 가까이 어린 여자를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속이면서요. 뻔뻔하게 솔로인 척하면서
이 어린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 남자가 자기를 살아난다고 믿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 여자는 임신까지 했고 남편은 집까지 해주며 살림을 차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경악에 가까운 표정이 서리더군요. 남편은 다급하게 나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미쳤어?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 이 사람들 앞에서 헛소리 하지 마. 여러분, 진정하세요. 제 아내가 사실 불륜병이 있습니다. 요즘 약을 안 먹더니 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어요. 남편이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죠.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 말을 믿고 투자를 하실 건가요? 저는 조현병이 아닙니다. 제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저 뒤를 보세요. 그 순간 모두가 제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나가 서 있었어요. 배를 움켜쥔 채 서 있는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사람들을 보고 있었죠. 순간 투자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폭로한 사진 속 여자와 동일한 인물이 그 자리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때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사모님 말은 모두 사실이에요. 저 남자는 저를 속였어요. 거짓말쟁이라고요. 저 남자가 제게 분명히 말했어요. 아내와 사별했다고. 지금 허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 남자가 아내가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남자는 저를 임신시켜 놓고 그 순간 사무실 안에서 남편을 향한 비난과 욕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남편을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죠. 남편은 급히 직원들에게 명령하더군요. 야, 가만 지켜보고 있으면 어떡해? 저 여자들 좀 끌어내. 당장 내 사무실에서 끌어내라고. 월급 받았으면 밥값을 해, 이 새끼들아. 남편의 말을 들은 직원들이 제게 달려왔어요. 직원들은 저를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저는 거세게 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끝 하나 대면 바로 고소한다? 건드리지 마. 야, 더러워서 내 발로 나간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만 더 하자. 야, 아무리 그래도 30살 차이는 너무하지 않냐? 사람이 양심껏 살아, 이 쓰레기 새끼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하는데 너 반드시 콩밥 먹인다. 알았어? 여러분, 저딴 인간에게 투자하면 분명 당신들의 귀한 돈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겁니다. 아니, 투자에 성공한다고 쳐도 당신들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뭐 하고 있어? 저것들 내보내. 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폭로하고 미나를 데리고 그 사무실을 당당히 나섰습니다. 남편의 비참한 얼굴이 뒤에서 보이더군요. 저는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 잠시 머물 수 있는 다른 곳 있니? 친구 집이요. 그런데 그건 왜요? 나 저 인간이랑 마지막 칼춤 남았어.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꼭 거기 숨어 있어. 알았지? 저는 미나에게 당장 그곳으로 가라고 하며 택시를 불러 보내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면 내가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는 절대 남편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아줌마, 저희 괜찮아요? 저 사람 많이 화난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오늘 이후 다시는 세상비 못 보게 할 테니까 걱정 마. 미나가 떠난 후 저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화가 난 목소리로 제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미쳤냐? 돌았어? 내가 4년 동안 준비한 사업이야. 근데 그걸 오늘 네가 다 망쳤다고. 너 제정신 아니지?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또렷한데? 제정신이 아닌 놈은 바로 너지. 이 미친놈아. 네가 사람 새끼냐? 네 딸 보기 부끄럽지도 않어? 당장 와서 사람들한테 거짓말이라고 해명해. 투자자들한테 네가 미쳐서 날뛴 거라고 말하라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남편을 욕하고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참을 수 없는 웃음이 나왔어요. 모든 계획이 성공한 겁니다. 야,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라고 아냐? 딱 지금 이 상황 아니냐? 그동안 네가 한 짓의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라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더욱 흥분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말해. 저는 잠시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미나한테 차려준 집에 있다. 어쩔래?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 말에 남편은 화가 폭발한 듯 소리쳤습니다. 뭐, 거리 딱 기다리고 있어. 어디 도망가지 말고 금방 갈 테니까. 넌 오늘 죽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미나 집에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도착하더군요.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게 다가오며 소리를 치더군요. 너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어? 내가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 저는 남편이 제게 잘못 전해준 편지를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야, 봐라. 네가 내 생일에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준 선물에 들어있던 편지야. 이딴 걸 아내한테 생일 선물로 주냐? 하긴 제대로 서프라이즈 하긴 했어. 내가 진짜 놀랐거든. 이딴 것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무슨 사업을 하냐?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해? 더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네 딸 나이 때에 불쌍한 애한테 이런 짓을 했느냐는 거지. 네가 사람 새끼니? 거울을 봐, 이 쓰레기야. 그 순간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참지 못하고 제 뺨을 거세게 때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며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딱 한 대 맞았는데 정신줄이 가물가물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지지 않고 남편을 향해 다시 대들었습니다. 날 쳐? 너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하지만 남편은 저를 더욱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저를 다시 강하게 때렸습니다. 제대로 돌았네, 이게. 오늘은 너만 죽는 날이야. 남편의 주먹이 제 몸을 향해 쏟아졌고 저는 그것들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았죠. 하지만 남자의 힘을 이기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더군요. 남편의 주먹을 그대로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집안에 누군가 들어오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야, 이놈아. 아, 그만두지 못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과 그를 부축하고 있는 50대 남성과 여성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아주버님, 그리고 시누이였죠. 남편과 전화 통화를 끝내고 저는 급하게 시아버지를 이곳으로 불렀거든요. 저를 때리고 있던 남편을 본 시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놀란 표정으로 멈춰 섰어요.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제게 급히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저는 입술이 찢어진 건지 입안에서 피맛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일으킬 수도 없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하며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저기, 아버지,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있었던 투자 설명에 망쳐서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상한 헛소리를 해서.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의 말을 듣고 주저없이 남편의 뺨을 한 대 갈겼습니다. 너 미쳤냐? 어디 지 아내를 이렇게까지 때려? 돌았어? 어디 여자한테 손을 대냐, 이 새끼야? 아이, 재수씨, 괜찮아요? 너 미쳤니? 네가 사람 새끼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옳게, 어쩜 좋아. 어서 119 불러.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남편은 놀라 움찔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더니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다 들었다. 네가 젊은 여자랑 바람나서 집까지 사주고 임신까지 시킨 게 사실이냐? 그리고 그게 들통나니 지금 새아가 이렇게 때린 거야? 시아버지는 집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며느리 말이 사실이구나. 남편과 미나의 사진이 집 곳곳에 걸려 있었으니 부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다시 변명하려 했죠.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건 오해예요. 다 이 여자가 꾸민 일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무섭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헛소리 말아라. 이젠 넌 내 아들 아니야. 나는 너 같은 놈 아들로 둔 적 없다. 네 놈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것도 다 없던 일로 하마. 아, 그리고 4년간 가져간 내 돈 다 돌려놔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그래도 아들이라고. 시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 남편은 곧장 시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냉정하게 지팡이를 들어 남편을 무지막지하게 때렸어요. 싸울 꺼져, 이놈아. 꼴도 보기 싫다. 네가 내 돈 가져다 사업한다더니 이딴 짓거리나 하면서 돌아다녀.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아, 넌 이제 끝이야. 시아버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말할 가치가 없다는 듯 집을 나가버리시더군요. 시누이가 다급하게 119를 부르며 그런 시아버지를 부축하기 위해 따라 나갔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나가자마자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다 망쳐놓은 거라고. 그래, 오늘 그냥 같이 죽자. 남편은 다시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버님이 남편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성을 잃은 남편은 아주버님까지 밀쳐나고 제게 주먹을 날렸어요. 그 순간 집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은 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던 남편을 재빠르게 제압했죠. 그만하세요.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며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버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형이 신고했어? 아, 형이 어떻게 날 신고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방금 여기 왔는데. 그때 저는 남편을 향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신고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이 집으로 널 부르고 내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뒀다고. 서프라이즈다 이 개새끼야. 그 말에 남편은 더욱 격분해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경찰에게 제압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남편은 경찰차에 실려가며 소리치고 발악했습니다. 이게 다 네 탓이야. 네 탓이라고. 저는 남편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참아왔는지,
오늘이야말로 그가 철저히 망가지는 날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미나의 증언 덕분에 소송은 빠르게 유리하게 흘러갔죠. 미나는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기만했던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이에 시아버지도 남편의 행동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미안하다며 원래 남편에게 투자하려던 돈을 모두 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시아버지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남편이 지난 4년간 시아버지의 돈을 사업 준비 명목으로 썼던 것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당연히 남편이 패소했죠. 그 돈을 사업에만 쓴 게 아니라 온갖 유흥이며 여자들에게 뿌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법원의 판결대로 시아버지의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야 했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자 남편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남편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미나는 남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여 임신까지 시키고 결혼할 것처럼 기망한 죄는 매우 중대했어요. 법정에서는 남편의 악질적인 기만과 그로 인한 미나가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 역시 남편이 저를 때린 것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이 저를 주먹으로만 때린 게 아니더라고요. 저야 그때 몰랐죠. 그냥 맞고만 있으며 아프다 아프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특수상해와 가정폭력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결국 사기 특수상해 가정폭력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 저는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고요. 형사사건에서 승소 후 저와 미나는 민사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미나는 남편을 상대로 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6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이로써 남편은 교도소에서 나오더라도 남은 인생 동안 거지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한 것이었죠.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그리고 미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저는 미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쯤 미나는 이미 아이를 출산한 후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할 거니? 미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이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키우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상에 나올 때부터 불행한 상황을 맞이할 운명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미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고아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고아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쌍한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아이도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고아원에 보내는 건 절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키울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을 주고 키울 거예요. 불행하지도 않게, 상처받지도 않게 제가 지켜주려고요. 그녀의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아이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어요. 순간 이 아이가 저보다 더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미나의 결단에 마음이 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 전 남편의 잘못임을 알기에 그 무거운 짐을 미나 혼자 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며 시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이 정도면 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야. 그곳에서 아이 낳고 안정되게 살아.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사모님께서도 가장 큰 피해자인데. 아니야. 난 저 돈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니까 이 돈은 네가 쓰는 게 맞아. 혼자서 애 키우는 거 많이 힘들 거야. 그런데 집이라도 있으면 좀 덜 힘들 거야. 그리고 아이에게도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있잖아. 그분들은 나쁜 사람 아니야. 너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한테 그분들이 말했었어. 네가 힘들 때 찾아오라고. 하지만 미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감사해요. 하지만 전 그쪽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미나의 결단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녀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나한테 연락해. 난 이제 그쪽 집안 사람 아니니까 괜찮지? 미나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미나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길 위에 서 있었어요. 미나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저 무고한 존재였고 미나 역시 사랑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아직 펼쳐져 있고 나는 그녀가 잘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